반갑습니다. 풀무치TV 박운서입니다. 보이실지 모르지만 앞에는 잠자리가 날고 하늘은 드높고 녹음은 여전히 우거지고 매미 소리가 끊어질 듯 들립니다.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오늘은 8월 24일 일요일. 여기는 한강북로. 길이 참 호젓하고 아름답네요. 오늘은 주제를 가난한 날의 행복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가난이 뭐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물질적 결핍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물질적 결핍만 있는 게 아니죠. 정서적 결핍, 이것도 가난의 한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을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으로 한번 또 분류를 해 보겠습니다. 절대적 빈곤, 우리 유엔에서는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 매미소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는 분들은 거의 없어졌죠.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선진국입니다. 누가 뭐래도. 거지도 없어졌고요. 자, 그러면 상대적 빈곤은 뭐냐? 바로 아까 이야기한 정서적 빈곤. 나는 그렇게 끼니를 굶을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은데 내 옆사람, 내 친구 보다는 내가 더 돈도 적고 좋은 차도 없고 좋은 음식도 못 먹고, 뭐 옆집 사람은 기부도 하는데 나는 감히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이런 어떤 상대적 빈곤 혹은 그러한 마음, 이를테면은 나는 너무 가난해서 불행해, 죽고 싶어. 이건 이제 상대적 가난으로, 상대적 가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겠죠. 오늘은 이 둘 다에 대해서 우리 생각나는 대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우선 가난을 이야기하자면 나의 물이 출렁출렁, 무슨 날인가? 나의 경험적, 그리고 또 배웠던 거,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열거하면서 가난과 그 가난을 극복하는 어떤 방법, 이런 거를 같이 좀 알아봅시다. 저는 1962년생입니다. 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절대적 빈곤으로 고생을 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왜 오늘날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가? 이건 바로 그 절대적 빈곤을 극복해낸 최초의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은 초가집을 슬레트 기와 혹은 뭐라고 그럽니까? 양옥집, 이런 걸로 만드는 상징적인 문제를 떠나서 실제로 보릿고개를 극복하게 해줬고, 사람들을 이제 굶어 죽는 아사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죠. 그 뒤에 훗날 이제 어려움도 잘 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 위상을 가지게 된 발단을 만들어준 그런 인물이죠. 그만큼 그 시절 우리는 전기도 없었고 호롱불 밑에서 절대적 빈곤에 시달렸지요. 저희 아버지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 집안일을 돕다가 가난한 살림에서 일부 재산을 불화받아서 가정을 일구어 살아왔으나 새끼 밥을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서울 유력자를 찾아가서
우체국 집배원을 획득을 하셨죠. 하지만은 당시 집배원이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최말단 공무원으로서 우리 가족의 경제생활은 기구하였지요. 제 기억으로 당시에 물가가 지금과는 달랐다고 하지만 한 달 월급 5,000원, 제가 초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자니 돈이 모자라서 음식을 줄이고, 당시에 저희 가게에서 쌀을 사는 것은 매우 힘들었어요. 거의 깡보리밥으로 식사를 때웠죠. 그래서 이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지만 아버지는 조금도 경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을 보고 절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 고통, 그 스트레스가 가족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왜 밥을 이따위로 했느냐? 왜 집에서 이렇게 떠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가정 불화가 심하고, 아버지는 또 술을 드시기 시작했고, 술장을 집어 던지기 일쑤였고, 아버지는 서서히 알코올로 몸이 망가져 갔었지요. 그러나 태생적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버지는 어떻든지 가족 근사를 위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노력한 결과 저희 가족들, 자식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지요. 물론 교육을 받았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여전히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는 있지만, 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남긴 거대한 유산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만하죠.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남의 재산을 탐하지 않고 어떻든지 이타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해왔어요. 아버지가 그래 했거든요. 당시에 거지가 만연했었는데 거지가 올 때마다 초주박에 쌀 혹은 보리쌀을 듬뿍 넣어주시고, 어떤 때는 이런 날도 있었어요. 거지가 어느 겨울날 동량을 왔는데 아버지 보시기에 옷이 너무 헤어지고 추워 보였어요. 자네 이게 옷이 뭔가? 이리 오게. 그래서 그 거지에게 아버지가 입던 옷을 주시고 다시 불러들여서 아버지랑 같이 목욕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랑 같이 주안성을 마련해서 술도 한잔 하시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날 밤에 아버지랑 둘이 주무셨지요. 세상에 이런 낭만적인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찾아온 불로소득, 우리 농촌에서 살다 보면 논이 도로로 연결되어서 그 도로 연결된 만큼 보상을 받는 이런 게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도로로 연결되는 것이 내한테 뭐 큰 피해를 준 것 아니다. 이 돈 받을 수 없다. 결국은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죠. 공무원들이 그걸 안 주면 처벌받으니까요. 받은 돈을 어떻게? 그냥 나무 둥글 속에 넣었다는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있고. 우리 아버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자산 혹은 유산이라 하면 바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를 내어놓는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하는 삶,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 간의 우애, 이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깊숙이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오남매는 서로가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위하는 삶을 살고 있지요. 자,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겠지만 여러분 혹시 백석 시인을 아시나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로 유명한 이 백석 시는 1930년대에서 한 50년대, 30년대쯤 태어나서 50년대 이때 이제 거의 문학의 꽃을 피웠던 시기인 것 같은데, 이분은 사진에도 아마 가끔 나오는데 키가 훤칠하고 얼굴도 참 잘생겼고, 그리고 문제가 매우 뛰어나서 당시에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대요. 당시 이제 대원각이라는 요정이 있었는데, 요정의 주인이 바로 김정한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요정의 기생이니까 얼굴도 예쁘고 재능이 뛰어나겠죠. 두 분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3년 동안 뜨겁게 사랑하였으나 당시 시대상이 남과 북으로 이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백석은 그의 고향 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서로 이별을 고하지요. 이 두 분과의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 이 백석은 그의 아름다운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이 시를 지었고, 김정한은 주장하기를 이 시의 나타샤는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문제는 이 나타샤가 당대에 상당히 많았다는 것. 말하자면은 백석은 그의 뛰어난 재능과 아름다운 외모 덕에 많은 여자를 만나고, 이 여자들은 저마다 나타샤가 자기라고 주장을 하지요. 이쯤에서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엔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를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내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곤이 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 응앙 울을 것이다. 예, 가난한 시인 백석은 현실 도피의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나타샤와 함께 깊은 산골로 가서,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린다. 산골로 깊이 들어가서 나타샤와 단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던 백석은 그 염원과는 달리 북으로 가서 북한에서 평범한 여인과 만나서 노동자의 삶을 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나지요. 그에 반해 기생 김정한은 대원각 요정이 번창하여 1000억대의 자산을 마련한 후에 어느 날 법정스님을 만나서 대원각을 시주를 하게 되고, 그 시주된 절이 바로 길상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난하였지만 뜨거운 사랑으로서 가난의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을 쟁취해낸 아름다운 젊은 남녀의 이야기이지요. 사랑은 가난도 이겨낸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지요.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교과서 가난한 나라의 행복이라는 단원이 있죠. 수필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 수필가가 쓴 가난한 나라의 행복 이야기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이 수필가의 젊은 시절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집에 왔더니 부인이 고구마를 하나 줘요. 이 고구마를 먹고 나니까 또 한 개를 더 줘요. 아니, 점심은 어디 두고? 이러니까 그 부인 말씀이, 오늘 점심은 고구마예요. 수필가가 벌컥 화를 내며, 그러면 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때 이 부인의 현명한 대답. 여보, 우리가 지금 쌀이 부족해서 고구마를 먹는 이 이야기는 훗날 우리가 가난을 벗어난 이후에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에요. 그래서 수필가 김소운이죠. 김소운 수필가가 한 유명한 어로, 황제의 밥 거린의 찬, 고구마는 황제의 밥이요, 반찬이 없으니까 거린의 찬이다, 이런 뜻이었겠죠. 가난이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 그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 두 부분은 현명하게도 스스로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서 가난을 극복하였지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난에 대한 나의 각오, 나의 자세,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프리카, 소말리아 이런 데는 국가 시스템이 마비가 되어서 해적들이 난무를 하고 국민의 삶은 삶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안정되어 있지요. 경제는 역동적이지요. 국민성은 부지런하지요. 일자리는 충만하고 있지요. 내가 얼마든지 부지런하면은 가난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안수길의 수필이었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 나오죠. 파리 경찰서장이 가장 행복하다. 뭐예요? 일하는 행복이죠. 스탕다레. 매일매일 일하는 것이 삶의 의미다. 적과 흑의 저자 스탕다리 그런 이야기를 했죠. 또 도스토옙스키는 무조건 일하라. 일을 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 63, 우리 나이로는 64인데 저에게 일이 있음이 참으로 행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복이라는 것이 경제적 부로만 쟁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끊임없는 비교, 이거는 불행을 자초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젊을 때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시기 질투가 앞서서 나도 잘해야지, 이런 또 각오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이 나이에 와서는 나의 한계를 내가 알고 체력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옛날처럼 시기 질투하고 각오를 되새기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행을 조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상대적 사랑, 말하자면 내 애인, 내 마누라, 이걸 사랑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사랑한 만큼 상대도 나의 사랑을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도 아가페적인 사랑, 보답해 주는 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식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쉽진 않지만 살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일도 될 수 있겠죠. 취미가 될 수도 있죠. 남녀 간의 사랑 이러면 항상 주고받는 사랑, 상대적 사랑, 준 만큼 받고 싶은 사랑,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절대적인 사랑,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기부 행위라든지 이런 거. 또 종교에 대한 사랑, 어떤 종교도 좋아요. 또 친구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이 바로 현재 내가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을 얼마든지 채워주고도 남을 수 있는, 말하자면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나라의 행복을 쟁취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강물은 이렇게 끝없이 흐르고 있고, 이 물들이 저 물이 내보다 앞서간다고 시기합니까? 저 요트를 타는 젊은이들에게서 무슨 경쟁, 무슨 시기 질투가 있겠어요?